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게임 팬분들 무리무게 관심 정말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보답을.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C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 자, 서해 오도는 내가 책임진다. 제1, 제2 연평해전의 승리의 주역,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30톤급 차기 고속정, BKMR 페트롤 킬러 미디엄 로켓, 검독수리 B입니다. 네, 검독수리 A는 윤영하급 고속함,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야, 우리 전 MC께서 하산하실 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 형님이 하산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뭐 칭찬으로 알아줬고요. 예, 네. 네. 우리 참수리 고속종이 사실은 우리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게 네. 사실은 그 일선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배예요. 1970년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군에 도입이 됐던 이런 노안 이제 함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에서 추진한 게 이제 검독수리 A형, B형 이 사업인데 차기 고속정 사업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먼저 추진된 게 만재 배수량 570톤급의 이제 검독수리 A, 이 PKX 알파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뭐 본 게임 시청자들은 다 아시지만 500톤급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이라고 보통 네. 이제 표현하죠. 미사일 고속정이 아닌 미사일 고속함으로 이제 분류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작은 230톤급의 이제 검독수리 B형, 요게 이제 PKX-B라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 16척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척당 가격이 한 600에서 650억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16척이면 거의 1조 정도 되는 작은 사업은 아니죠. 현재까지 8척이 건조가 됐고, 그 중에 4척이 이제 해군에 인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16년 7월 진수가 됐던 1번함 선도함인데요.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리 고속종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참수리 211함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여기 배 앞부분에 숫자 211 보이시죠? 아, 여기 조그맣게 보이나, 여기나. 이게 211함 나타내는 거고요. 길이가 45m에 폭은 7m고요. 높이는 13m이고 승조원은 20여 명으로 이제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 정도 크기면 30명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 20여 명으로 좀 적은 편이고 최대 속력은 시속 75km, 41노트 이런 이제 속력이고 예.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비롯해서 육군으로 얘기하면 철책선 예, 근무를 서는 그렇죠. 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북한과 연평해전의 그런 그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14.5mm 기관총까지 막아낼 수 있는 그 장갑판도 상당 부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예. 대형이면 대형, 소형이면 소형. 그 함정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이 소형 함정도 역시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속정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데가 서해 2함대. 이 서해 2함대가 서해 NLL 북방 한계선 지역을 관할하는 주력 전투 부대거든요. 예. 해상에서 이제 뭐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상황, 이런 작전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고속정이 출동하게 되는 거고요.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만 탑재를 하면은 이제 주 전투함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럼 이제 기존 그 참수리급 고속정 대비 전투력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은 항해 레이더만으로 적을 식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포를 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표적까지의 거리나 위협 우선순위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전할 때는 전적으로 지휘관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사람의 판단으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검독술이라고 불리는 지금 국산 전투 체계 개발인 거죠. 200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총 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
검독3B의 특장점이 바로 이 함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를 국산화해서 탑재했다 이 부분인데 검독3의 전투 체계는 레이더하고 위성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에 대한 정보하고 위협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무장 체계하고 연결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휘관이 판단할 때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어떤 무기로 타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국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국산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전투 체계를 만약에 수입품을 쓰게 되면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국가에 우리가 만든 국산 미사일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전투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거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전투 체계를 국산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해군 함정들은 일찌감치 전투 체계 국산화를 시도를 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투함과 관련된 모든 기술은 사실 우리가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함정의 두뇌가 스마트해졌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펀치 아니겠습니까?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함정들이 펀치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지스함이 세종대 항함이 수직발수가 128개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이집상 중에 제일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뿌듯한데요? 이게 이제 없는 살림에 좋은 배 만들려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집어넣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여하간 검독3 B형이 작지만 펀치력이 있는 게 우선은 우리가 이제 대한미사일 중에 해성이라고 있습니다. 국산. 하거리가 한 150km쯤 되는 건데 이게 한 발에 한 10억 원이 넘어요. 근데 북한에 보면 경비정들이 옛날 60년대, 70년대부터 심지어는 2차 대전 쓰던 이런 것들도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투머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소위 가성비 여기 적합한 무기가 나온 게 뭐냐? 130mm 유도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인데 센서, 유도 장치가 달린 미사일 같은 로켓을 만든 거죠. 우리 이제 별명이 있는데 비룡. 날비의 용용자에서 비룡이. 그건 그 별명이에요? 예. 비룡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관성 항법 장치 외에 표적 위치를 함정의 고속정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지령유도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일정 거리 가까워지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유도 방식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다수의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검독3 B에 총 12발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최대 12척의 적 함정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LAG 넥슨 미사일주로 만드는 거기서 만들었는데 3개 정도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대 사거리는 이제 20km 이상이고 최소 사거리는 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도 중량은 이제 8kg.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한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는 그래가 기본적으로 큰 함정을 잡기는 어렵고 작은 경비정 또는 공기부양정 이런 걸 잡는 데 적합한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무장이 함포인데 함포도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제 오토멜라라 76mm 함포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76mm 포치고는 발사 속도가 속도 말로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국산화율이 92%에 달하는데 최대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100발이에요. 와. 그러니까 뭐 다다다다다 그 정도가 아닙니까 이게? 느낌상으로는 거의 기관총 쓰는 듯한 예. 이탈리아의 이제 이 오토메럴 함포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이제 그런 이제 함포 중에 하나죠. 근데 염려스러운 게 탑승 인원이 기존에 이제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연평해전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장병들이 밖에서 막 개인화기를 쏘고 막 그러거든요. 인원도 줄었는데 지금도 유사시에는 밖에서 개인화기 쏘고 막 이렇게 작전이 진행됩니까? 피탄 위험하고 운영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 K6 중기관총 기반의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그 RCWS라고 그러죠. 이 두 문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열상 카메라하고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함정 내부에서 표적을 주 야간 구분 없이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해서 사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RCWS는 파도라던가 해무, 그러니까 바다 안개죠. 해무 그리고 전파 방해 상황에서도 표적의 침로나 속력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포탄을 발사할 수가 있고요.
경고 사격 시에는 이제 76mm 그 오토메라 라포는 좀 과화력이기 때문에 명중률은 높고 피탄 위협은 낮은 그 12.7mm RCWS를 경고용으로 쓰고 진짜 격침을 시키려면 76mm 포를 쓴다. 이제 이런 그래. 계획으로. 예. 경고를 너무 세게 해서는 곤란한 거니까. 예, 경고는 경고니까. 그렇죠. 근데 포가 움직이면 니네 진짜 이거 너무 다 진심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진정한 이제 경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가 하는 궁금함도 있었는데요. 근데 꼭 그것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방공 체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 사실이란 사실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작은 함정, 이 정도 급의 함정에서는 대공 방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글쎄요. 그렇죠. 하는 뭐 생각이 일단 들어요. 대공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는 그만큼 장비가 들어가고 무게가 들어가고 뭐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왜 덜 중요하냐면은 이 대공 장비로 이 정도 함정에서 뭐 예를 들어 전술 헬기가 공격 헬기가 오거나 혹은 뭐 전술기가 오거나 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 맞서 싸우는 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레이더 교환하는 그 전자 대응 수단 있잖아요. 그 ECM 장비 이런 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신속하게 또 동시에 현장을 이탈하면서 이 다른 플랫폼들의 지원을 받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이거를 뭐 내가 혼자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호위함이나 구축함의 그 함대 방공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대공 쪽은 이제 직접 뭐 전투기하고 싸우고 뭐하고 싸우고 이런 방식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좀 관점이고요. 지금 그래서 검독3 B에는 이제 대국급 호위함하고 같은 그 신형 대유도탄 기만 체계가 이제 탑재가 돼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센서나 전자전 체계는 사실 윤영하급하고 비슷하게 탑재가 됩니다. 전자광학 추적 장비 이제로만 또 사격 통제를 하고 있고요. EOT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렉트로 옵티컬 타겟팅 시스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열상이나 주간이나 레이저 탐지 세 개의 렌즈를 가지고 이제 흔들리는 철판 위에서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죠. 네. 스텔스 설계에 대해서 또 그 언급이 꼭 되거든요. 네. 스텔스 설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라는 게 이제 항공기뿐 아니고 함정에 있어서도 첨단 미래 함정, 네. 이 현대전에 대응하는 미래 함정에 있어서는 꼭 필수 요소로 많이 거론이 돼요. 그건 맞는데 검독3 브라보 B급 같은 작은 고속정까지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소위 가성비를 안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러게요. 예, 윤영하급은 사실은 스텔스 설계로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능이 뛰어난 점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큰 함도 이 1000톤도 안 되는 배에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소위 편의성과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독3 B의 경우는 기본적인 작전 개념이 혼자 나가서 그냥 다 모든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데의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작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소위 스텔스 성능을 위한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의 낮추는 저감을 포기하고 대신 보수적인 설계를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 상대 공격으로 생존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스텔스 부분이 좀 이렇게 그 보완이 안 돼서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텔스라는 게 실제 적 레이더 상에 실제 함정 크기보다 작게 보이도록 네. 해서 전혀 안 보이지는 않잖아요. 2,000톤, 3,000톤 이상의 구축함, 호위함이 어선 크기로 보이면 상당히 스텔스성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배수량이 이건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이 더 작은 배수량을 가진 배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200톤이 좀 넘는 크기인데 그건 사실은 요새 어선도 보면 그 정도 크게 되는 어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기존의 참수리급이나 윤영급이나 검독수리 B급 이게 RCS를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항상 장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식별은 됐는데 이게 참수리인지 윤정급인지 그다음에 검독수리 브라보 B급인지 네.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이 RCS가 작아져 버리면 이건 윤영하급이네. 이게 구분될 수 있겠네 그러면. 저게 이제 혼선을 네. 초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230톤급이고 높이가 12m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13m 정도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30km만 떨어져도 레이더 전파가 사실 소용이 없게 돼요. 레이더 전파는 직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기의 반사는 돼서 약간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옛날에 뭐 지구가 둥근 이후로 멀리 배 마스트가 점점 뭐 작아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멀리서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일출도 있고 일몰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랑 사진 똑같습니다. 찍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멀리 가면은 서로 이제 레이더 전파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에는 뭐 어선이 또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무슨 저런 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뭐 대한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 큰 문제가 정말 그 민간인을 정말 때려잡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술적으로 이제 큰 중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윤영학급이 기본에 스텔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함정 옆에 보면 통로가 있잖아요. 네. 선체가 있고 옆에 좁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죠. 배 구조를 그렇죠. 보는 예. 거죠. 여객선 같은 거기서 구경하고 네. 사진도 찍고 그렇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바닷바람 맞고 막 예. 근데 그걸 현측 통로라고 그러는데 윤영학급은 현측 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통짜로 민자로 돼 있어요. 보통 스텔스함들이 이제 그런 식의 예. 설계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건을 옮기거나 아니면 함의 앞뒤로 이동할 때 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특히 이 고속정이나 이 고속함의 경우는 휘일선에서 작전하다 보면 뭐 떠다니는 거 건져 올려야 될 때도 있고 구명볼 같은 걸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고 흡줄 작업할 때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막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불편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스텔스 성능은 좀 포기해더라도 현실적인 편의성 이걸 위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서해 가면 뭐 꽃게도 잡고 뭐 잡고 이렇게 막 어장이라고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걸리면 어떡하죠? 폐그물 있죠, 폐그물. 이게 옛날 과거 연평해전 때도 그 후방에 있던 초기함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긴급 출동을 하는데 실제 상황이에요. 이 폐그물 피해가느라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고 속도를 못 달리겠군요. 못 달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는 뭐냐? 윤영하급이 이제 쓰는 방식인데 워터제트를 쓰는 겁니다. 스크류 대신에 물을 끌어들여서 고속으로 뿜어냄으로써 추진하는 방식이죠. 제트스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의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물을 뿜고 가는 게 보이죠? 이걸 워터제트요? 워터제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중 어망 같은 거 안에 폐금을 있죠. 걸릴 많은 리가 거죠. 없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예. 그런 부담을 적게 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노즐을 틀어서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거고요. 낮은 수심에서도 이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속도도 스크류보다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 예. 당연히 이 얘기가 연결해서 그럼 엔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예. 그렇죠. 이제 엔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검독3 B에는 2대의 LM500 가스 터빈 그리고 2대의 디젤 엔진으로 구성된 디젤 가스 혼합 터빈이라는 것을 장착을 합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요. 가스 터빈이랑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뭐 두 개씩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작년 3월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가스 터빈 엔진이 탑재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GE 머린이 이제 검독3 B 4척에 4.6메가와트의 LM500 가스 터빈 엔진을 공급한다는 발표가 난 건데 이 LM500 엔진은 GE가 원래 이제 항공기용으로 개발한 그 TF34, CF34 터보팬 엔진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트 엔진이라는 개념이라서 뭐 나름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CRJ 100, 200 그리고 챌린저 600 시리즈 제트기 엔진으로 오랜 비행 시간을 가진 CF34 엔진하고 기술을 90% 이상 공유를 합니다. 예. 검독3 B 엔진은 전기식 시동 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가스터빈 보조 체계하고 패키지를 최적화해가지고 검독3 A보다 크기와 무게를 45%나 줄였습니다. 이 LM500 엔진의 일부 부품은 또 GE 머린의 파트너 회사인 한화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그 밀리터리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얘기 한번 다뤄줘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디젤 엔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신형 고속정원이 검독3 B 배치 1이 엔진 고장으로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참 이 큰 의미를 갖고 만든 새로운 배인데 이게 이슈가 문제가 돼가지고 엔진이. 또 뭐 아시지만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을 낳았던 부분인데 네. 운영 중인 게 4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형고속 4척 모두에서 운항 중에 엔진 중에 이제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이러한 그 손상이 이제 발견됐어요. 외주 경비 기준이 이제 구동 시간 3,000시간인데요. 그러니까 3,000시간까지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불과 700~800시간 만에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 군에서도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했고 한동안 그래서 차기 고속 4척이 다 항구에 머무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예. 4척 중에 한 척만 문제 있어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건데 4척 네. 모두가 문제 있으면 이거 좀 원인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데서도 심각하게 보고 이제 그 문제를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를 이제 건조한 게 H중공업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론은 이 엔진을 원래 만든 회사가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라는 회사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1800시간을 운용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뭐 성능 시험이 불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인 규명을 하다 보니까 방사청이나 이제 군기관에서는 캐터필러사 쪽에 당신들이 만든 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어필했었고 캐터필러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다 교체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예. 그리고 요 깨진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실금이 난 상태인데 운용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서 일단 4척 모두 작전 일선에 복귀는 한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제조사에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방송 직전에 방위사업청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그래. 이 이상 빠른 그리고 이 이상 정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네, 방금 전에 기사 쓰시기도 전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해 5도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또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도 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도 항해는 항상 뭐 위험이 따르게 마련인데 예전에 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수세기에 거쳐서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바다의 사신, 죽음의 신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령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신의 정체를 본방 야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여름엔 뭐니 해도 무더위를 잊게 해줄 괴담이 제맛이죠. 온몸에 소름이 쫙 오금저리는 귀신 이야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다를 둘러싼 흉흉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1995명의 선원 중 무려 1051명이 사망. 탐험을 떠난 6척의 배 중 단 한 척만이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18세기 영국 해군을 공포로 뒤덮은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확인하시죠. 때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대항해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세기가 될 때까지 선원들은 원인 불명의 무언가로 하나 둘 목숨을 빼앗겼죠. 명이 다하기 전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선원들은 처음엔 극도로 예민해졌고 이후 차츰차츰 아프다 허리 아래 부근에 자주색 반점이 생겨났습니다. 잇몸은 허물어졌고 이들의 치아는 숭덩숭덩 뽑히게 되었죠. 그러다 심장이 쇠약해지며 죽음을 맞게 되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귀신보다 그리고 폭풍우보다 더욱 무서운 이것의 정체는 바로 괴혈병이었는데요. 괴혈병이란 뱃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종의 직업병이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선원들은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기 어려웠는데 사람의 몸은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도 3개월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었죠. 당시만 해도 이게 뭔지 왜 생기는지 등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참으로 기괴한 일이구나 여기며 괴혈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죠. 그러다 이 괴혈병이 영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최악의 탐험으로 기록된 조지 앤슨 장군의 세계 일주 때문이었습니다. 1740년 조지 앤슨 장군은 6척의 배와
1955명의 승무원을 위임받아 포츠머스 항에서 세계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위기에 봉착했으니 괴열병 증상을 보이는 선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엔 한두 명으로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자 괴열병은 탐험대 전체로 확산되었고 선원들은 악성 궤양으로 뼈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함대는 난파되었고 일부는 본국으로 회항하기도 했으며 남은 일부는 항해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나 탐험을 계속한 961명의 선원 중 626명이 괴열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열병의 치료제를 손에 든 구세주가 등장했으니 오늘날 비타민의 개척자가 된 그의 이름은 제임스 본드가 아니고 제임스 린드, 영국 해군 소속의 외과의였죠. 린드는 괴열병에 대해 연구하던 중 오렌지와 레몬이 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1745년 5월 20일 영국 해협을 항해 중이던 셀리스 머리오에 탑승해 괴열병을 앓고 있는 선원들에게 오렌지 주스를 먹였죠. 그 결과 과일 주스를 먹지 않은 이들에 비해 먹은 선원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옳았구나 싶은 린드는 영국 해군에게 각 함정에 라임을 비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렌지나 레몬 등 구하기 어려운 식품 대신 유사한 라임을 대체제로 제안한 것이죠. 린드의 이런 깊은 뜻도 몰라주고 영국 해군은 선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실험의 실험 군수가 너무 적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목됐는데요. 참, 밑줄의 본전이라고 비치만이라도 좀 해보지 라임을요. 그 후로 영국은 괴열병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수군을 잃었죠. 민간인의 희생까지 감안한다면 그 피해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린드의 권유에도 미동 없던 영국의 마음을 돌린 것은 위대한 항해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쿡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3번의 태평양 항해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하와이, 3개의 큰 섬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의 작은 섬들을 탐험하고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쿡 선장은 평소 선원들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박할 때면 언제나 신선식품, 특히 레몬이나 라임, 양배추 등을 구비했죠. 이런 쿡 선장의 지극한 노력은 훗날 빛을 발하게 되니 무려 3년 17일 동안 이루어진 장기 항해에서도 쿡 선장은 괴열병에게 단 한 명의 선원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해군성은 괴열병 증상과 라임의 연관성을 인정했고 괴열병 예방을 목적으로 모든 해군 병사들에게 라임 주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1795년이 되어서야 영국 해군 정규 식사의 일부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영국의 결단은 효과를 발휘했고 19세기에 들어서자 괴열병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해양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과거와 달리 냉장고 등 저장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선원들이 항해 중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라임 주스는 식탁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열병을 낫게 해준 것은 시원한 라임 주스 한 잔이었는데요. 라임 주스 한 잔이 인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옛날 패스트부터 해가지고 네.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하여튼 괴열병도 그 당시에 폐해가 위력이 좀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 영국 해군의 사망자 중 70%가 바로 이 괴열병 전투가 아닌 괴열병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괴열병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수세기밖에 안 됐거든요. 갑자기 괴열병이 왜 이렇게 극성이 된 겁니까? 생각해 보시면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대륙간 항해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대서양을 맨 먼저 건너온 게 콜럼버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네. 그 전에는 다 연해에 돌아다니고 바이킹이 뭐 영국에 내려오고 뭐 스페인에 갔다 오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길어야 몇 주.
아, 그러니까 뭐 결핍 얘기 나올 것까지는 없군요. 돌아와서 야채 먹으면 되니까요. 과일 그러게요. 먹고. 예, 예. 그런 거였는데 이제 대항해 시대부터는 반년, 몇 년씩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 생겨난 거죠. 근데 사실 세계 일주에 최초로 성공했다는 그 마젤란, 프디란드 마젤란, 그 마젤란 해협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데 이 원정대도 괴혈병으로 모조리 다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이제 원인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죠. 제 상식으로 봐도 배가 작으면 이거 타기 더 움직이고 막 더 어렵거든요. 큰 배는 오히려 막 차를 싣는 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는 편했는데 조그만 고깃배 같은 거 타면 힘들었는데 실제 해군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속정 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뭐 유조선 같은 거 300m씩 되는 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배는 웬만한 풍랑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이런 배가 흔들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뭐 200 몇십 톤급 정도의 이런 배들은 일단 작으니까 내부의 승조원들을 위한 그런 편시설도 부족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이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다 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헬보직이란 말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장병들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정말 좀 힘든 일이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멀미인데 예. 이것도 이제 뭐 타는 사람이 심하게 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배멀미 문제는 이제 주기적으로 파도에 계속 이제 부딪히고 맞서서 가야 되는 이런 고속정에서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200톤급 정도의 지금 뭐 시속 75km, 시속 80km 정도 가는 고속정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네. 파도는 사실은 거의 뭐 사인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정하게. 아, 그 일정하게 사인 오죠. 곡선 아실 거예요. 이렇게 대략 네.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파고, 그러니까 파도의 높이죠. 이 높이가 이론상 중력이라든가 그 바닷물의 특성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파장의 7분의 1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바다에서 파장의 7분의 1이면 낮아 보이지만 파장이 만약에 100m다 싶으면 높이가 14m가 됩니다. 즉 100m를 차로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 100m를 80km로 운전하면 4.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4.5초를 가는데 그때마다 14m의 언덕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전하는데 계속 네. 끊임없이 아우 막 그 블랙박스 계속 삐삐삐삐 막 아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죠. 네. 게다가 배가 80km로 나가는데 또 파도는 사실은 파동이니까는 물이 오는 건 아니지만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올라오는 상황에서 부딪히면 속도가 더 빠른 그 효과가 사실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하로 움직일 때 몸이 느끼는 가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이킹 있잖아요. 놀이기구. 아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타는 거요? 괜히 바이킹이 아닙니다. 그게 그 배 흔들리는 거를 네. 대충 이제 모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배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건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상하 가속도잖아요. 떨어지는 가속도. 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앞에 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밌다고. 네. 네.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붕 뜨는 느낌 네. 생겼다가 내려올 때 또 무섭고. 근데 겁 많은 사람들은 절대 끝에 앉자고 한가운데 타죠. 네.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뱃속에서 이 풍랑을 만나면은 뭐 몇 시간이고 계속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이거 진짜. 네. 근데 그럼 보통 방법 없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방법 없습니까? 양자역학으로는 안 되고요. 네. 뉴턴역학으로 가능한 것은 사고가 떨어지는 뉴턴역학 그겁니까? 아니, 예, 그건데요. 네. 뉴턴역학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오묘하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 더 있어요? 예, 훌륭합니다. 그래도 뉴턴. 뉴턴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군요. 아, 그럼요. 사고가 떨어진 것만 발견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 그건 사실도 아니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아 그래요? 어쨌든 바이킹이랑 비슷한데 가급적이면 뒤에 타라. 물론 이제 바이킹 같이 뒤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배는 파도에 바로 부딪히는 앞쪽보다는 네. 뒤쪽에 있으면 유리하지만 본인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 좋은데 엎드려 있을 수 있는가 군인이 파도 좀 온다고. 아 가장 위치 선정과 자세 선정은 군인은 여지가 많진 않아요. 예. 뭐그 낚싯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원쌤 말씀 하나 첨언하자면 네. 이제 해군 군함을 타면 부사관들이 많잖아요. 원사급, 상사급 이런 분들은 보통 침실이 앞쪽에 있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게 심하니까 그래도 배멀미 좀 끌어 내성이 된 익숙하신 사람, 분들이, 익숙하신 예. 분들이 앞쪽에 타고 이게 참고로 기자나 국회의원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꼭 앞쪽에 태우더라고요.
고생시키기. 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 꼭 침실을 거기다 배정을 하고. 가장 그 고된 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좀 편한 걸 체험하셨다가는 그 그렇죠. 실상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앞쪽이 예. 앞쪽이 어렵고요. 그리고 뭐 약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얼음을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바퀴 위쪽에 탈수록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퀴에서 먼 쪽으로. 버스는 앞뒤에 바퀴가 있죠. 그죠. 그 바퀴가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퀴에서 먼 쪽으로 가급적 가운데 타는 게 멀미 심한 분들은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영향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오늘 주제가 강력한 검독수립이 차기 고속전 참수리 대체를 명받았습니다가 오늘 주제거든요. 나중에 편집해 주시겠죠? 나 이거 댓글 감당이 안 돼. 진짜 네. 우리의 한층 강해진 검독술의 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상대 카운터 파트너 북한 쪽은 어떻습니까? 네, 검독수의 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육주로 따지면 철책선, DMZ. 네. 바다에서는 NLL, 서해 NLL이죠, 특히. 여기에 일선 경계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협이 많이 부각된 게 북한의 이제 공기부 함정인데요. 그게 한 총 130척 이상 갖고 있는 걸 알려지고 있고, 특히 황해도의 이제 고안포 기지 같은 경우는 백령도에서 짧게는 뭐 한 30-4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근접한 곳에 몇십 척의 이제 공기부양증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위협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작고 빠른 기민한 새로운 검독술이 비가 나옴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그 대응 전략,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A2AD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한국판 서해 NLL에서의 반접근 지역 거부 작전 이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검독수리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뭐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동북아의 해양 패권이 아주 치열한데 자, 일본이나 중국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본의 경우는 이제 1999년 3월에 북한 이제 공작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신형 미사일 고속정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하야부사급 미사일 고속정인데, 이 하야부사는 이제 매라는 그런 의미고요. 좀 커 보이죠? 그러게요. 예. 예, 이게 이제 만재 배수량이 한 244톤 좀 되는 이런 배인데요. 길이가 50.1m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지역 함대를 할 수 있는 지방대에 이제 일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총 6척. 예.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4년까지 6척이 도입이 됐고, 이거는 이제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이제 주선체 재질로. 그래요? 예, 그래서 만재 배수량이 이제 240톤에 불과하지만 크고, 그다음에 무장도 대한미사일 4발 76mm 한 포를 장착하고 있고, 그에 12.7mm 기관 총 2문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3개를 장착해서 최대 44노트의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고요. 유사시에 이제 북한을 포함한 게릴라, 이 북한이 보면 옛날 감초선, 공작선에 항상 RPG-7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런 RPG-7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설계도 이제 하고 있고, 본격적인 스텔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텔스 성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단점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레이더가 보면 OTS-18 레이더인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FRP, 그러니까 섬유광학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선박은 탐지를 못해요. FRP 그거 근데 요즘- 꽤 흔한 요즘- 차에도 있고 그 배 FRP 카약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선박이 꽤 많죠. 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삼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큰 단점인 거고, 특히 반잠수정이나 밀수용 선박들은 FRP 선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죠.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연비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고속 주행 시에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아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원래 계획보다 적은 6척으로 종료가 됐고, 그리고 운영도 20년만 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그 초도함 첫 번째 일본함부터 투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이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전투보다는 이제 초계 전력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초계 임무는 1000톤급 이상의 신형 초계함이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해군의 이제 최신형 고속정이 2004년부터 네. 전력화되고 있는데요. 이 만재 배수량이 220톤 가량의 후베이급 함정입니다. 와, 얘는 딱 보니까 스텔스 이걸 신경 썼네요. 그렇죠. 예. 뭐 색깔도 좀 물에서 저 위장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함대함 유도탄, 초음속 함대함 유도탄을 발사하는 사진이라는 거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 차이나 플렉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60척을 60여 척을 운영을 하고 있고 물량공세. 5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라고 해서 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후베이급은 50년대 말에 이제 소련하고 중국이 이념 문제로 군사 협력 관계가 좀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형 함정들하고 기술을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1990년대 말쯤에 이르러서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AMD사에서 제안한 연안 초계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쌍동선입니다. 헬기 착륙장 있고 앞에는 소구형 함포를 장착한 그런 디자인인데, 중국은 이제 350톤급의 42.5m의 전장을 가진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225톤에 43m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 설계, 그리고 헬기 착륙장에 이제 대함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는 예. 형태로 재설계를 주문을 한 거고요. 대량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해 함대, 남해 함대, 북해 함대 다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쌍동선은 쌍동선이 뭐죠? 쌍동선? 쌍동선은 사실 이렇게 정면에서 봐야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예. 이건 그냥 파랑관통형 쌍동선이라는 거로 말을 하는데, 예. 동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게 갑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파랑 관통형이라는 게 블루가 아니라 이 파다라 그런가 그거죠? 예, 그렇죠. 그걸 관통하는 예, 파랑이라는 게. 그렇죠. 파란색을 관통할 필요는 없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몸통이 나눠져 있고 위에가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가 빈 거죠, 한마디로. 예. 이런 형태의 배를 쌍동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쌍둥이 배 같다는 그런 형태인데, 파도를 뚫기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특성상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쪽 중에 한쪽이 피해를 입으면은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좀 낮은 가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무장도 되게 간략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전방에 탑재된 30mm AK-630 CIWS 이하고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30mm AK-630 CIWS는 대공, 대함, 대수상 전투까지 저걸로 다 담당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분당 5,000발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사가 되긴 하지만 자체 센서가 없고 함의 센서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통제되고 발사되기 때문에 서방제나 러시아의 신형 CIWS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 160km의 중국제 C-802 4연장 2기를 장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발사관의 공간이 넓어서 나중에 마하 2.5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C-805 이 탑재도 가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근데 별도의 표적 탐지나 추정용 레이더가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위성통신 체계도 미탑재된 상태라서 수평선 너머의 공격이 제한되는 상황이죠. 또 그 한계가 여기 그렇죠. 또 나오네요. 예, 그 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한데, 그래서 미사일 사정거리가 160km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다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진 체계는 프랑스제 디젤 엔진인 TB616의 이제 면허 생산품을 장착해서 이것도 워터제트 엔진으로 추진을 하는데, 최고 속도는 38노트고 항해 거리는 540k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태생이 원래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제 민간 선박이다 보니까 함정 내부에 자동화는 또 잘 돼 있습니다. 네. 군인들이 쓰기에는 좀 편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탑승 인원은 교대 인원 포함해서 12명만 탑승하게 돼 있고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은 고속정이라고 하더라도 각 국가가 처하는 그 상황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이런 스트레스 같은 모습을 띠고 참 여러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력한 검독 수립이 차기 고속정 참수리 대체를 명받은 우리 차기 고속정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진입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다분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뭐 전략 전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함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또 그걸 우리가
자체 개발할 능력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차피 대양에서 작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NLL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예 그런 도발이나 그런 문제가 아예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갖추고 있으면 그게 가장 훌륭한 그 안보의 접근 방식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예방하는 게 제일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차기 고속정을 다룬 검독수리 B가 최일선에서 정말 수구해줄 이제 그러한 존재이고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 두 차례 연평해전 통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그때 안타깝게 그 사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병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차기 고속정에서 그 원격 조종 기관총 RCWS를 장착해서 이제 안전을 도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인함정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인명 피해 위험 없이 이제 작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무인함정 도입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화끈한 밀리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다시 말씀 듣고 보니까 미사일이 진짜 같기도 한데요. 그냥 너무 설명했어. 굳이 그런 거 합성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초음속은 아니고 아음속이고 이제 앞으로 초음속으로 좀 개량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